네, 반갑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원하고 발간하는 만화 웹툰 비평지 지금 만화에서 처음으로 토크쇼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4회 부천 국제만화축제 개막을 뒤늦게 축하드리고요. 만화 비평 문화의 대중화를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화 웹툰 비평지 지금 만화는 지금까지 총 1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호응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토크쇼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총 2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환타지와 만화, 그리고 다음에는 에로티시즘과 만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핫타지와 만화에 대한 필진들이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토크쇼를 참여해 주신 모든 필진들께 정말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토크쇼 참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평론가 이봉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대원CI 콘텐츠 1 사업본부장 송인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평론가 최윤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홍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 연구와 비평을 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만화 판타지 만화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게 사회를 보다 보니 좀 긴장이 됐는데 먼저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하나 제가 필진들께 퀴즈를 하나 좀 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2514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이제 홍란지 교수님, 2514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지금 플랫폼들에서 연재 중인 판타지 장르의 수인가요? 판타지 장르 웹툰의 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군요.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서은영 교수님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궁속에 빠져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문화평론가이신 이봉호 선생님, 2514건은 무슨? 저는 쉽게 앞에 숫자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 네, 약어로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심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만화계에 오래 계셨던 우리 본부장님, 송인국 본부장님은 2514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판타지 관련해서 네. 작품 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타지 연재하고 있는 작품을 다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윤석 만화평론가님은 2514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2514라는 의미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타지 관련 논문이 2514건이랍니다. 정말 이제 2514건의 논문을 본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보면 그 관련 환타지의 장르들이 게임도 있고요. 뭐 영화, 음악, 연극, 문학, 드라마, 심지어 미용, 복식, 노동의 환타지성에 대한 경제학적 원론도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경제학을 잘 몰라서 못 봤는데 이처럼 이제 환타지라는 개념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환타지를 붙이더라도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서 환타지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환타지에는 의미도 다양하고 어디에 수식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폭넓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상상이라는 그리스어의 환타시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타지의 의미가 정말 복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봉호 대중문화평론가님과 서원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대체 환타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먼저 이봉호 대중문화평론가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환타지는 일단 크게 한 시대선으로 두 가지 정도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21세기라는 기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전에 나왔던 환타지에 대한 일단 일반적인 개념은 신화라든지 민담이라든지 또 설화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한 괴물이라든지 요정이라든지 그런 인물이 나오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환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21세기 이후의 환타지는 좀 의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을 기반으로 한 환타지가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미디어라든지 문화 콘텐츠의 개발에 따라서
뭐 OSM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판타지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 판타지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판타지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뭐 하이 판타지라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이나 기타 이제 뭐 그 코난 바바리아한 영화도 있었죠. 뭐 원래 원작은 이제 소설이었는데 만화 겸 그런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비교적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판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반 판타지라서 도시를 무대로 부산행도 뭐 부산행이나 뭐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얼반 판타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크 판타지 그 영화 만화 라르세르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주무대로 한 판타지 이현세의 남벌 같은 만화도 일종의 역사 판타지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정 판타지도 로맨스나 순정 판타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문학으로 따지면은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마르케스의 소설 같은 경우 남미 문학의 대부분 특징이기도 한데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타지 보면 정말 확장이 크네요. 그러면 이제 서은영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가지부터 판타지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봉호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판타지라는 어떤 장르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장르의 개념을 규정했을 때 약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 판타지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번박하게나마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저는 장르 문학으로서의 판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의 웹소설과 이 웹툰이라는 웹 컨텐츠에서 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르 문학의 판타지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타지가 됐든지 간에 아주 번박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과 욕망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모순된 진실 같은 것들이 이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판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판타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도 크지만 어떻게 장르의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 미디어처럼 트랜스 장르의 확장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판타지의 기원이나 원조를 따진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봉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서양 역사는 팩트의 기반이지만 이 팩트가 결국에는 허구라는 신화와 한 몸이 되어서 지금의 뭐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많이 확장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 환상이라는 개념이 환상주의 아니면 뭐 엑스터시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은영 교수님이 이제 도도로프의 환상문학 소설에서 이제 환상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저의 실수를 이제 얘기한 거였는데요. 보통 이제 환상성이라든지 판타지, 그러니까 최근에 판타지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나 비평가들이 이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문학 비평에서 얘기했던 환상성의 개념들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토도로프의 그 환상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거시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한데 현재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것을 장르 문학으로서의 판타지에 대입시키려고 할 때에 그 상당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도로프는 그 자신의 책에서 환상성을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인공이나 독자가 이것을 현실로 인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망설임의 단계를 환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전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현실에는 없는 것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Z세대에게 그 판타지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도로프가 얘기하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그 망설임이 Z세대에게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진입했을 때 그 이 세계 안에서 Z세대들은 이 망설임 없이 이걸 리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도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점점 더 판타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종의 SF와 판타지의 중첩
중첩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제가 좀 그 말을 좀 지어낸 거긴 한데 이런 중첩이 가능한 시뮬라크르에 대한 어떤 실제성의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앞에 이봉호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판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웹툰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데이빗이라든지 뭐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똑같은 층위에서의 판타지로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그 현재 그 장르 문학으로서의 판타지인데 이때 이 판타지들을 보면 주로 이제 먼치킨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이 세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판타지이고 여기에서부터 어떤 실제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이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최근에 이제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좀 감명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소드 아트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트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너브기어라는 것을 착용을 함으로써 이 안에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맛도 느끼고 그다음에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그 가상 세계라고 얘기했던 것이 훨씬 더 그 실제보다 훨씬 더 실제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의 신체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VR 플레이어로서 혹은 게임 플레이어로서 지금의 Z세대들은 이미 이 실제의 그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는 토도로프가 얘기하는 환상성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판타지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통 판타지라 그러면 환상, 몽환, 마법, 초자연, 초현실, 악마, 요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판타지의 코드였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는 접속이라는 개념으로 판타지가 다시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다 그러면 한편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판타지 장르에도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 따라서 개념도 달라지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도 달라지고 그렇다 그러면 고전 판타지가 있고 현대 판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판타지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판타지 장르 역사 조금 더 축성을 했어요. 장르 역사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봉호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판타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판타지 역사의 시작이 과연 어딜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의 시원을 찾아가는 되게 복잡하고 그 방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아싸왕의 신화가 시작이다, 뭐 그리스 신화가 시작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그건 바로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타지의 어떤 정형성이랄까, 판타지의 특징을 제대로 정리했던 그런 좀 역사적인 의미가 1950년대 초반이었나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판타지에 대한 그 재정립이 됐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 세계의 미나라든지 설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박혁거세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뭐 귀신 신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나오는 그 동물을 소재로 한 그 다양한 신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판타지의 중심은 어쨌든 유럽에 비교적 높게 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이 200년 전부터 패권주의 그 거기 동참하면서 판타지를 많이 수출하게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일종의 그 어떤 국력의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보다는 역사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는 판타지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거를 그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생기면서 단순히 소설이나 만화로만 접하던, 그러니까 지면으로만 접하던 이런 그 판타지의 그 소재들이 점점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뭐 잡지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뭐 뮤지컬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르크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20세기 그 중반 이후부터는 시뮬라르크라는 그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판타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판타지의 역사에서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점점 우리 현실과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의 상징적인 사건은 스타워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가 70년도 중반경에 개봉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데에 가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주의 실체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우주선이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속편이 나오고 점점 사람들이 그 화면에서 보는 영상들이 그다지 멀리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판타지의 역사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문화가치 확장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OSMU 원서스 멀티 유즈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콘텐츠가 나오면 반지의 제왕처럼 인형이나 피규어로도 나오고 영화나 만화, 동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콘텐츠 드라마로도 나오는 뭐 미국과 영국에서도 그걸 드라마로 다시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판타지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융합과 융복합을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판타지 장르가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결부가 되면서 확장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선영 교수님 또 다른 관점 있으신지요? 저도 뭐 네.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판타지의 정의, 계보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서 그 모험의 세계를 상상하고 또 판타지의 세계 속에 빠져들었는데 사실 그 문학 비평에서 얘기하는 판타지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부터 이제 원류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이 웹 컨텐츠 시장에서 흔히 이제 이 뭐 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이 장르 문학으로서의 판타지는 지금 이봉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던전 앤 드래곤 같은 이 TRPG 게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서 영향을 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일본에 먼저 영향을 주고 90년대 슬레이어즈라든지 아니면 로도스토 전기 같은 그런 작품들의 영향을 받고 그 작품들이 다시 라노벨의 어떤 양산형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어떤 그 실증적인 어떤 예로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현재 판타지 장르에서 이 장르의 융복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장르명으로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해시태그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입고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물이라든지 이세계물이라든지 뭐 영예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물자가 붙는 것들이 흔히 이제 일본의 그 모노가타리에서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라서요. 이것의 그 영향을 생각한다면 역시나 90년대와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의 그 라노벨 들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를 해시태그로 더 구체화하는 부분은 그만큼 판타지가 파이가 너무 크다 보니 좀 더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서양의 판타지는 이제 켈트 신화의 기사 문학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의 판타지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르 판타지를 만들어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마법도 있고 공룡도 있지만 분명히 서양 판타지와 동양 판타지는 공통점도 있을 거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홍란지 교수님께서 한번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네, 서양의 판타지는 어떤 기사 문학이나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종교도 침투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그런 신화나 옛 이야기들에서 파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서양의 어떤 판타지 문학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찌되었건 서양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눈으로 본 어떤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혹은 어떤 건국 혹은 권력관계 그리고 또 제국주의적인 어떤 시각 그런 것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을 바라본 어떤 일본인만의 어떤 새로운 시각이 오히려 또 접합이 되어서 2차적인 어떤 관점으로서 재생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일본만의 어떤 특성이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서양의 판타지도 과학기술과 굉장히 많이 매개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서양과 일본의 어떤 판타지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서양의 판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주의 혹은 세계 재편 이런 정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패권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조금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굉장한 유희성에 좀 더 침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도 일본의 어떤 그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괴들 그리고 귀신 어떤 문학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내면서도 그런 어떤 게임성을 접합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유희적인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일본만의 특히 환타지는 좀 더 생각했던 게 좀 더 모환적이고 좀 이세계에 대한 물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 최유석 만화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타지, 요괴물 이런 장르에 대한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일본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괴나 아니면 뭐 테마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그런 내려져 오는 전설이라든가 구전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에 또 파생돼서 나온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뭐 공전에 히트를 했던 뭐 귀멸의 칼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에서 파생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작품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위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얘기했던 원나블이라고 했던 이제 원피스나 나루토, 뭐 블리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양 특유의 판타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동양 그 일본 특유의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양 환타지와 이제 동양 환타지, 특히 동양 환타지, 일본 환타지에 대한 부분 차이점을 한번 봤고요. 이제 관점을 이제 국내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환타지 문학이 본격적으로 급부상하게 된 거는 사실 1990년대 PC통신 문학이 발달하면서 되었고요. 2000년대에 이제 인터넷 소설이나 웹 소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내 환타지 문학은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이제 김용의 사조 영웅정, 우리 영문으로 다 알려져 있죠. 이게 흔히 무협이라는 장르가 들어오면서 이제 90년대에 사마달, 뭐 금궁인 이런 무협 작가들이 등장했고요. 이제 90년대 후반에는 뭐 용대운, 진상 같은 신무협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 그다음에 이우혁의 퇴마록,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재되고 있는 전동주의 묵향이 국내판 환타지 문학을 만들어낸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실 드래곤 라자 같은 경우에는 돌킨이 가지고 있는 그 장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록이나 묵향 같은 경우에는 무협의 코드도 있고 다양한 코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퓨전인 것 같은데요. 이런 환타지 장르에서 퓨전 경향이 짙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봉호 평론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무협과 그 다음에 뭐 그 퓨전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는 유통 채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그 대본 소문화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는 뭐 만화 대본소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 80년대에는 가봤죠. 80년대 대본소에는 굉장히 많은 만화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무협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굉장히 긴데 후딱후딱 있죠. 예,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글도 적고 내용 자체, 줄거리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 명쾌하면서 액션 위주로 많이 펼쳐지기도 하죠. 근데 변화가 생기죠. 1980년대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웅문을 그 고려원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사라졌지만은 대형 출판사에서 무협지를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버그라운드로 띄웁니다. 그때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죠. 말씀하신 그 뭐 신조협녀라든지 사조영전이라든지 물론 영화나 드라마로도 나오면서 그 무협지 전성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본소에서만 돌던 일종의 그 학생들이 그 몰래 들어가서 보는 그런 만화 유통 채널에서 일반 코드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중국 무협 영화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80년대 후반에 되면 뭐 그 영웅본색이라든지 총으로 쏘는 무협도 이제 섞이지만은 뭐 이소룡, 그다음에 왕후, 성룡 뭐 이런 식의 그 액션 스타들이 나오면서 무협이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죠? 문학에서 영화로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무협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한국식 무협 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7, 80년대에도 무협 작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국내의 큰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그 팔린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확한 인지세를 받는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우혁의 퇴마록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죠.
PC통신에서 대박이 났다가 영화로도 나옵니다. 영화가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 전국 60개관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블록버스터,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안성기라는 배우도 나왔었고요. 근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소설에 나와 있는 환상성을 실제로 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테마사들이 나와서 펼치는 부분들이 실제로 영화 화면으로는 제대로 구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협 영화가 그 다음에 커지는 거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홍콩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국 감독의 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 히트를 치게 되죠. 예, 그러면서 화면의 기술이 또 하나 발전이 돼요. 그게 뭐죠? 예, 실제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그런 화면들이 아니라 화면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현실 불가능한 오히려 책이라든지 문학에서 이룰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미지로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결국 뭘까요? 줄거리입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죠. 그 스토리텔링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게 또 뭐냐? 웹툰이죠. 웹툰은 저희가 지면으로 보는 만화의 스킬보다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문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풀이한 작가 저도 뵀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만화 잡지사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림체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웹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를 짤 수 있었어요. 화면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줄거리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웹툰의 전성시대는 그림을 조금 못 그려도 물론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스토리 가지고 성공을 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하고 그 스토리가 점점 확장이 되었고서는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점점 많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그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그 퓨전이라는 장르에 불을 붙인 거는 그 요새 같은 경우는 저는 넷플릭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가 올해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정도 한국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어떤 환경을 선호하나요? 말 그대로 판타지에 적합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왜냐? 타 국가 간의 문화적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판타지가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킹덤이라든지 스위트룸이라든지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왔죠.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확장성을 위해서 판타지라는 장르를 점점 퓨전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한국의 웹툰 그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영웅본색 세대이기 때문에 영웅본색을 환타지구나라는 걸 처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유석 만화평론가님, 이제 환타지의 퓨전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웹툰이나 만화에 어떤 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영웅문 세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전해 듣는 걸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막 이제 판타지를 접하고 이랬을 때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읽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드래곤 라자로부터 시작된 이제 그 밑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파생되었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양상향이란 말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 판타지도 너무나 반복적이고 클리셰적인 게 너무 반복이 많이 된다 이러면서 양상향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필두로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퓨전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게임 판타지로 넘어간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지금도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좀 많이 알려진 게 달빛 조각사라는 작품이 게임 판타지로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타지 안에서도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이러한 좀 뭔가 이계를 넘나드는 판타지 소설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패션도 아닌데 약간 뭔가 유행하는 것처럼도 도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소스가 있는데 이런 좋은 소스들을 엮어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도 그렇고 창작자들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같이 약간 이제 자본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파일을 키워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환타지가 이제 OTT 시장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뭐 킹덤이라든지 이제 스위트홈 같은 게 환타지와 현실을 그리고 몽환과 그다음에 좀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데요.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더 이제 만화 쪽으로 한번 더 포커싱을 맞춰보겠습니다. 예, 만화와 판타지 본격적으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판타지 만화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일본 환타지 만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 만화에서 환타지 장르는 무엇이고 그 특징은 참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송인국 본부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앞서 그 비평가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반지의 제왕부터 시작해서 TRPG 게임, 던전 앤 드래곤즈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이 일본 쪽에 그 영향을 주는데 이제 그 판타지 일본 판타지를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할 한 3명의 정도의 작가가 있습니다. 앞서 뭐 그 로도스도 전기의 미즈노 류오, 그다음에 슬레이어즈의 칸자키 하지메, 그다음에 마술사 오펜이라는 그 아키다 요시노부 작가의 이 3명 하고요. 그다음에 스퀘어 에닉스에서 지금도 그 게임 디렉터를 하고 있는 그 호리 유지라는 이 4명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도스도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전통 판타지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일본식 판타지의 그 주된 목적은 파티를 구성을 해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행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행이 끝나면 뭐 그 목적이 달성되는 뭐 악마를 물리친다, 뭐 대망을 물리친다, 뭐 그런 영향이 있고 뭐 어떤 그 과정의 그런 거보다는 그 캐릭터성에 더 부각을 많이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 이세계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세계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소설가가 되자라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의 우리나라를 비유를 한다면 뭐 문피아 그다음에 조아라 이런 사이트이긴 한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문피아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활발하게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장르물 중에서도 이세계물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한 그 만화화했던 물론 그 원작을 만화화했던 작품 외에도 판타지 개념 안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장르도 있겠지만 정통 판타지에서 시작한 미즈노 류의 로도스도 전기부터 시작했던 것이 90년대 이제 원작 만화를 통해서 만화화하는 OSM류 작업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00년, 2004년 뭐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세계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세계물에서 여러 가지 뭐 그 타임슬립이라든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곡갱이라든가 이 세계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깽판을 친다거나 여러 가지 물들이 있는데 그 근원은 그 로도스 도전기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하되 한 번씩 틀어주다가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과학이라든가 뭐 VR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삽입을 해서 다시 한번 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의 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세계물들이 정형화된 그런 패턴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런 쪽에서 너무 이제 그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씩 뭐 다른 쪽에서 보고 있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서 출판사에서 우후죽순처럼 계속 내고 있었는데 한 10년 조금 지나 10년에서 15년이 안 된 사이에 그 규모가 올라갔다가 이제 팍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뭐 일반 그 판타지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웹툰화 한다거나 현판 뭐 이런 쪽에 더 많이 보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환타지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는 출판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예, 홍란희 교수님 추가하실거나 좀 하실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본 판타지는 서양 판타지라는 아주 근간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판타지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화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신화가 뭐 서양의 이 신화는 뭐 동양의 어떤 신화와 다르고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면에서는 하나의 주제에서 굉장히 비슷한 어떤 뼈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뼈대가 어느 정도는 어떤 몇천 년을 거슬러 오면서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플롯이라고 한다면 그 플롯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그리고 껍데기는 처음에는 서양의 것을 입혀놨대 이것을 점차 발전시키는 가운데에서의 후발주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어떤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발주자만의 전략들이 필요했을 텐데 거기에는 굉장히 그 게임성이 강하게 그리고 또 유의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취향의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어떤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죠. 그게 7, 8, 90년대라고 한다면 그때 굉장히 또 다양한 SF 판타지가 접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일본의 어떤 콘텐츠 그리고 세계 콘텐츠 판타지 콘텐츠 시장에 헤게모니를 주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어떤 판타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로서의 콘텐츠의 전략적 그리고 또 취향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그런 것들이 가장 특징적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퓨전이네요. 정답은 그렇죠. 퓨전이네요. 네. 예, 일본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 본다면 일본 제작 시스템의 제작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판타지 원작을 통해서 게임이나 만화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까지 그 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제작 시스템이 그런 그 서양이나 그런 쪽보다는 더 발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그 일본식 판타지 그리고 상품화 하려면 그 여러 가지 그 판타지의 정통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오히려 그 일본식 판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일본 만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본 만화사에서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데츠카 오사무입니다. 데츠카 오사무는 이미 철학 아톰으로 너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붓다, 불새처럼 이제 종교성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환타지성을 많이 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의 장르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장르 폭의 영향이 지금의 우리 일본 만화뿐만 아니라 한국 만화 장르에도 그래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철학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F 과거 환타지라고 몽환적인 환타지였다 그러면 이제 약간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 전복이 되어 있는 이성적 환타지가 되는데 이 SF는 뭐 저도 이제 마징가 Z 세대이다 보니까 70년대 마징가 그대 메카닉 로봇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은 또 다르게 뭐 트랜스포머는 또 이제 메카닉물의 의미지만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F 환타지, 그러니까 SF의 환타지가 결합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서 이제 SF와 또 SF 환타지를 과연 이제 환타지 장르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진입하는 게 어떤 의미와 어떤 관점을 봐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윤석 평론가님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기원이 있는 판타지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조금 이 판타지라는 의미가 원래도 컸지만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SF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뭐 동양, 서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시대적으로 뭐 중세 시대라든가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연연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 뭔가 기술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비행기가 뜰 줄 몰랐던 것처럼 이런 메카닉물이나 어떤 로봇 같은 게 등장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의 판타지라는 장르를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단어가 포용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SF에 포함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우리 만화 쪽은 그랬는데 이제 뭐 영화나 아니면 다른 분야 쪽에서 이제 SF와 판타지의 구분성이 있는지 아니면 복합적 사용하는지 한번 이봉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SF는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데스카 오사무부터 시작을 해보면 사실 그 초란 아톰 같은 경우는 피노키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초란 아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로봇을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계 갖고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조종자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초란 아톰의 주제가는 그 일본에서 해석을 일부를 해보면은 예.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나가이고의 그 마징가 마신이라고 하죠. 악마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이제 원류였던 데빌맨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짓기,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유럽식 구분짓기를 거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복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랬다가 다시 지구의 편으로 돌아온다, 인간의 편으로 돌아온다는 식으로 줄거리가 바뀌는데.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대 로봇 신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신화까지 말하기 좀 거창하지만은 마징가, 뭐 그레이트 마징가, 그 다음에 뭐 짱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로봇들, 거대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건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스토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아무리 로봇이 있다 그래도 인간이 들어가든지 인간이 조종을 할 수 있는 로봇와는 별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구분짓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레이트 마징가 주제인가에서도 사람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가사에서도 강조를 하게 되죠.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이제 아키라라든가 에반게리온. 올해 상반기, 올해 초에 일본에서 무려 300만 이상의 관객이 들어왔던 뭐 너무 우려먹는다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은 에반게리온 다카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종지부를 찍는 그런 스토리가 나왔었는데. 에반게리온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었던 거대 로봇 신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중심축이 어디로 가느냐? 인간 소외로 갑니다. 과연 이 문명의 발전 속에서 뭐 인공지능이든지 뭐든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게 에반게리온 그 다카포가 던지는 커다란 질문 몇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그 사이언스 픽션과 그 판타지의 차이점은 사실 크게 구분짓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줘본다면은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라든지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초현실이 들어가게 되고, 물론 초현실이라는 그 범위는 공통분모로서 판타지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판타지는 신화라든지 괴물이라든지,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뭐 용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언급해주신 대로 이 두 가지가 점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무대로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드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굉장히 무섭죠. 나중에 끝나고 나도 좋지 않은 기분이 남는 그런 영화인데 그건 뭐죠? 섞어놨어요. 무대는 우주예요. 사이언스 픽션 같기도 한데 거기 판타지적 요소가 나옵니다. 악마가 나오죠. 악마가 나옵니까?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버리죠. 사람이 악마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매우 잔인하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두 가지 영역이 이제는 점점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많이 섞이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퓨전이라는 장르는 뭐 음악에서도 많이 쓰죠. 퓨전 재즈니 뭐 퓨전 문화라든지 뭐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점점 섞이는 문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점점 대기업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문화발식 확장이 되다 보니까 문화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고유의 문화는 점점 죽여버리고 판타지적인 특징으로 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물론 이 중에서도 한국적 판타지, 일본적 판타지를 살려낼 수는 있겠죠. 또 한국은 또 웹툰이 워낙 강국으로 지금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블록버스터 문화가 결국에는 이 판타지 문화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일본 메카닉 로봇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탑승형 로봇과 이제 무인으로 나누는데 사실 우리 탑승형 로봇을 이제 1970년대 마징가 제트가 원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1952년 아톰이 나왔던 그의 최성권 작가의 인조인간이 최초의 탑승호인 로봇 만화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만화의 SF가 20년을 더 앞섰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SF 만화가 한국에 많이 없으며 이렇게 성공이라 할까? 그렇게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참 힘들까요? 만화평론가님, 최윤숙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국내외 되게 많은 플랫폼에서 SF 장르를 찾아보라고 하면 없진 않겠으나 그 수가 아마 판타지 그냥 주류 판타지에 비하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라고 하면 이게 되게 여러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창작자들의 약간 창작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영상화에 대한 거를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도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F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리스크를 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그에 비해 되게 SF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고 영상화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또 창작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은 SF에 대한 수요가 또 없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또 국내 SF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그런데 또 그거를 또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SF 장르에 대해서 좀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좀 너무 많이 편견을 갖고서 보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도 일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오래 계셨고 이제 출판과 웹툰 기획까지 다 하셨던 송인국 전 본부장님께서 이 현장에서 보는 이제 SF 장르의 판타지 영입과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 성과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판타지 시장 그 국내 작품으로 판타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요새 계속 그 웹툰화되고 있는 현대 판타지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본 쪽하고는 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세계물이나 대체 역사 그런 것들은 계속 그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근데 그 정통 판타지 같은 경우 SF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작비라든가 비용 대비 수익 창출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수익 창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관심은 이때 소규모의 관심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19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 SF 판타지 전문 뭐 주니어 챔프라는 잡지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비중으로 고정으로 계속 그 비율을 집어넣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일단 그 판매하는 뭐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떠나서라도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작업에 이제 노동의 강도도 너무 크고 하니까 작가분들이 이제 정통 판타지라든가 이런 쪽에 작업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SF상인 휴고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네뷸러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정된 성운상, 그다음에 뭐 일본의 SF 대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운상 같은 경우는 뭐 독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은하영웅 전설, 그 다나카 요시키 작가의 은하영웅 전설도 성운상을 탄 그런 작품 출신인데,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그 유일하게 그 과천
정보 가점 그 쪽에서 하고 있는 SF 어워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작가군들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정통적인 SF나 SF 판타지들이 그 사라져 가는 형태이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웹툰 작가들이 그거의 소스에서 이제 작업하기 쉽게 스토리 라인 안에서 변형시켜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또 산업으로 가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 최용수 평론가님이 이제 지금 만화에 한국판 SF 웹툰으로 양형순의 덴마하고 그다음에 조석의 문유를 언급하면서 SF 장르의 불모지 한국에서 이처럼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만화들이 지나치게 과학적이지 않고 그리고 SF와 코미디를 결합한 단순한 스토리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한국 SF 장르 만화의 숙제는 뭘까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뭐 스토리나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이제 뭐 작가님들의 인지도나 아니면 뭐 작품 자체에 그냥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있던 거고, 지금 이제 중요 포인트를 보는 부분이 이제 단지 이제 코미디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코미디를 언급한 이유는 가장 좀 대중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F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언스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일단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웹툰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콘텐츠를 향유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뭔가 웃고 즐기고 되게 그냥 가볍게 읽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 더 강해지고 앞으로도 강해질 추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SF 같은 장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더 어려운 영화, 뭐 어려운 용어 같은 거,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중력 얘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약간 조금은 좀 거부감 살짝 있지 않나.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판타지 장르라고 하면 그 세계관 안에서 그냥 그 자체 설정만으로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자기가 편하고 쉽게 이해하는 방식인데, SF 같은 경우에는 왠지 내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문유나 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선에서 코미디를 조금 더 주로 베이스로 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가 쉽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SF 장르에 대해서 축제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SF의 이런 작품들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적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되게 많은 작품들이 나와야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작품이 좀 이렇게 킬러 콘텐츠화 되면서 사람들에게 SF도 충분히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작품 자체 시도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작품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뭐 작품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워낙에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SF를 한다면 조금 더 재밌고 더 뭔가 신박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코미디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거라고 하면 꼭 코미디가 아니더라도 좀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섞을 만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유 같은 경우가 좀 더 저는 덴마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고 느꼈던 건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뭐 달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 뭐 아니면 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SF 장르라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한다기보다 이게 SF 장르였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느낌의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SF를 만들 작가님들이나 그리고 보실 독자분들도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을 창작하고 또 뭐 향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SF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SF로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환타지 SF도 그렇고 이게 독특한 게 우리 남성향 취향, 여성향 취향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환타지의 남성향 취향이라 그러면 뭐 액션, 무협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이제 퓨전 장르에 대한 부분들이 특성인데,
이렇게 이게 액션 판타지 장르 퓨전화가 남성향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우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최우 선생님 평론가님께서 한 번 더 그 부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SF 같은 경우에도 이제 퓨전화를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남성향 같은 경우에는 남성향은 주로 액션이 많죠. 뭐 액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고 흔히 말해서 뭔가 어떤 전투씬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앞서 뭐 말씀에 언급이 되었던 뭐 검단 같은 경우에도 SF 액션물로서 약간 남성향에 약간 되게 큰 영향을 줬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뭐 그 이후에도 건담 이후에도 뭐 코드 기어스라고 해갖고 초능력과 뭔가 이렇게 메카닉물을 섞어서 넣은 SF물이 있었는데 그런 남성향 작품들을 보면서 뭔가 당연히 퓨전화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퓨전화됐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흐름 자체가 되게 뭔가 이렇게 급변했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건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메카닉물의 이게 융합이었고 코드기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능력 같은 것도 이제 결합이 돼서 나오는 작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서 와 이게 뭔가 이렇게 섞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구나 저 정도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웹툰 시장에 나오고 있는 남성향 SF 판타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봉호 평론가님 한번 또 추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만화에서도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여성의 어떤 영역 자체를 거세해 버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보면은 70년대에 나왔던 그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에서 나온 역할만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여성이 타는 그 아프로다이스라든지 그런 로봇들 보시면은 초반에 전투를 제대로 못하고 부상을 당하거나 로봇가 크게 파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들이 항상 주역이 되고 거기 등장하는 여자의 존재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가부장 문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 만화가 남성들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자기들 스스로 만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영역 자체를 많이 지워버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만화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죠. 바뀌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에반게리온만 가더라도 상황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 뭐 물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만화는 무조건 남성들의 어떤 영역이다. 액션은 남성들의 영역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지워지고 섞여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좀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론이 되고 또 많이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융화되거나 좀 약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액션 무협 판타지류가 남성향이라면 이제 로맨스 판타지가 결합된 이제 로판 같은 경우에는 여성향 판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웹툰 시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르가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의 의미와 경계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희 교수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로맨스 판타지를 굉장히 즐겨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로맨스에 대해서 많이 서적도 찾아보면서 알아보고 싶어서 덕질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로맨스 판타지와 로맨스의 경계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그냥 장르적으로 로맨스 판타지가 로맨스의 어떤 속하는 그런 하위 장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남성향 판타지, SF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성향과 여성향을 가장 극명하게 나누는 그런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공의 성별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는 어떤 어원이나 혹은 그 역사적인 탄생 배경에서 봤을 때 여성이 주인공인 장르이거든요. 그럼 여성이 주인공인 장르는 당대 여성들의 현실적인 욕망이 투영이 된, 그래서 그 욕망을 대리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 주인공
주인공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로맨스 판타지는 로맨스의 하위 장르로서 똑같은 당대 여성의 욕망을 실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그 공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요. 로맨스는 현실에서 욕망하는 것이 가능하고 욕망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현실에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데 로맨스 판타지의 경우에는 이 현실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조차 약간 포기당하는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사로잡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어린 젊은 세대 여성들이 아마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망했다라고 그냥 치고 내가 다시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리셋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희망도 백도 뭐 노력도 아무런 것도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시대에서 내가 뭔가 내 욕망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는, 그래서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의 의미라고 하면 여성이 주인공인, 그리고 당대 여성의 욕망이 대리 실현이 되는 그런 어떤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공간에서 극명하게 차이점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의 경계라 하면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의 네. 경계고 네.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 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는 그 출발부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강연에 가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 웹소설을 이제 IP로 해서 등장하는 그 로판 웹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전에 순정만화 작가님께서 70년대에도 이런 로판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떤 유의 로판이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장르 문학에서 얘기하는 판타지에서 얘기하는 이 로판들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카카오 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시리즈 같은 데 이제 연재하는 그런 로판들인데, 이런 로판들은 사실 그 판타지 웹소설들, 인터넷 소설들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성 독자들의 어떤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로맨스와 결합하면서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로맨스라는 큰 장르의 하위 장르로서 로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맨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워낙 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여성의 어떤 현실적인 욕망들을 대입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리만족한다든지 하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차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이 로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로판이 인기를 끌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큰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것과 이제 결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하는 그 원류와 그다음에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이 시대적 어떤 그런 이 담론 이 사이에서 사실 로판을 이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 독자들이 스스로 약간 주체적으로 의식하면서 이것들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녀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악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악녀는 되게 그 타자화된 악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과 이런 담론들을 가지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악녀가 되겠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남성 캐릭터들에 의해서 너는 악녀야라고 하는 그런 타자화된 악녀들이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들 무소비적, 그러니까 그냥 소비하고 있었던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는 좀 더 이거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독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자들이 이 악녀 캐릭터 자체를,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의 어떤 이 세계관,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대항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여성 캐릭터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로판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고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악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18세기, 19세기도 악녀의
존재는 있었잖아요. 판머 파탈이라고. 사실 그 판머 파탈도 남성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판타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홍남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90년대에 니니지나 바람의 나라도 어떻게 보면 로맨스 판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부분 이제 순정 만화라고 규정을 해버렸고, 근데 2000년대 또 들어서 또 다른 부분이 있고, 2010년대 들어서 또 웹툰에 나타나는 로맨스 판타지의 내한테 여성상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웹툰 시대에 여성 캐릭터에 나타나는 특징과 그리고 과거 이제 90년대 순정 만화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특징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홍남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도 90년대에 그분들의 만화를 많이 보면서 꿈을 키우기도 하고, 저는 90년대 뭐 리니지나 혹은 뭐 바람의 나라나 등등의 여러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나 뭐 비천무나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만화를 보면서 그런 식의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였나? 아,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응원을 받으면서 내가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의 뒷받침이 백이 되어준 어떤 만화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이런 어떤 로맨스라고 하는 장르의 탄생에서 시작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모든 어떤 중심이 한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별들은, 특정한 유형들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담아내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런 콘텐츠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것들을 욕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먼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콘텐츠들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로맨스의 해피엔딩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먼저, 그러니까 그 어떤 당대의 대중문화 콘텐츠들보다도 훨씬 더 여성주의적인, 여성학적인 측면에 더 많이 심취해 있었지 않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들만의 전유물을 여성들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당당하게 우리만의 것들을 욕망할 수 있지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 왜 안 돼? 라는 식의 어떤 반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그것이 현실의 공간에서 또 그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나타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답답한 공간이니까 역시나 판타지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성으로서 나는 지금 남성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위치에 서서 내가 모든 걸 쟁취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제 2000년대에 이르러서 2010년대에 이르러서 그냥 로맨스 장르에서는 뭔가 유리천정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고, 아직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시련이나 자아 시련이나 그리고 사랑의 성취 같은 것들 등을 스스로 욕망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의 여성 주인공들은 훨씬 더 바빠졌죠. 나는 사랑도 성취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바쁜 로맨스 여주인공들이 있었다면, 로맨스 판타지의 주인공들은 조금 더 절망적이라는 점에서 제가 그 로맨스 판타지를 많이 즐겨보는 그런 세대들과 한 몸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데, 그들의 절망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나 노력에 대한 배신,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지독하게 부르고 있는 엠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호명까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스스로들을 굉장히 욕망할 수 없는 주체로 자꾸 인식하게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에서 저는 이생망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슬프고, 그들의 울부짖음이라고 들리는데, 지금 아까 서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페미니즘 리부트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접합을 해서 여성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나 혹은 스스로의 자아 성장까지도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저처럼 90년대의 저처럼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도 있고 백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시대를 반영하고 그 여성들의 어떤 당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타지를 남성향, 여성향도 구분할 수 있지만 남성향 내에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고 여성향 내에서 세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생각하실 부분은 좀 다르군요. 예. 그런 의미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요. 대중들은 왜 이토록 판타지를 열광할까? 특히 이제 선영 교수님 이번에 그 직업 만화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판타지물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반은 만화적 리얼리즘을 이환경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궁금해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아즈마 히로키라는 일본의 하이문화 연구자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라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환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근대 문학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근대 문학이 이제 사생하는 나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풍경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사생함으로써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토도로프는 이 관점에서 리얼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의 측면에서 이제 환상성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의 하이문화 연구자들이 이 만화 애니메이션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리얼리즘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전후의 그 아노미 상태, 패전 이후의 아노미 상태에서의 그 청년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이제 오타쿠들이죠. 그래서 이 오타쿠 담론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오타쿠들의 특징을 보면 이 캐릭터들의 상당히 자신의 감정을 동일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캐릭터들이 현실의 환경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 동일시를 하는 거고요. 그 동일시는 사실 되게 허황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리얼하다고 느끼는 어떤 모순성, 양가적 감정 이런 것들 동시에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저의 이제 생각도 그렇지만 2000년대의 그 웹이라는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의 어떤 발달과 그다음에 웹이라는 어떤 환경의 발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 오타쿠적인 이런 이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취미생활, 뭐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에 관련된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한중일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가지의 환경이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사생하는 나로서의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정통 문학에서의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적 리얼리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웹소설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벌집 그 막내 아들을 보고 정말 동일시를 느꼈다. 대체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동일시를 느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거기서 상당한 리얼을 느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학생이 로판에서도 리얼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까 홍단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로판의 그 2차 세계로 이 세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1차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여성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로부터 상당한 구박을 받는 혹은 계모로부터 구박을 받는 아이가 등장한다든지 폭력에 노출된 아이 혹은 왕따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하거나 혹은 수능을 못 봐서 혹은 수능의 어떤 경쟁 상대에 의해서 타살이나 자살을 당하는 그런 그 여성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여성들은 사실 이 세계 그러니까 실제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현실 세계에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공포와 폭력, 억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세계로 가면은 사실 이 세계는 그 왕이 있고 그러니까 로맨스의 어떤 재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당히 그 제국주의적인 그 절대 군주제의 어떤 그 사회에서 이 왕으로부터 아주 그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말하기를 그 이 세계에서 리얼을 느꼈다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리얼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오타쿠들이 그들의 메카닉 그러니까 특촬물이나 이런 곳에서 느끼는 그 리얼한
네, 그 캐릭터로부터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거대 세계관을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을 때 거기 어떤 그 피안의 어떤 장소로서 그곳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것과 상당히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뭘까 이런 어떤 세계, 예, 그러니까 이 웹 컨텐츠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취향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세분화된 취향에 의해서 너무나 다양한 그런 장르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시간이 다 다르다면 니힐리즘이 상대적으로 다 다른 거네요. 네, 제가 그래서 요즘 해빙하는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 상대성 이론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어떤 우리가 뭐 이 시간의 어떤 뭐 세계 안으로 들어갈 촉근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 이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도 저희가 뭐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초반에 나왔지만 이런 이론을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21세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IT의 발달과 뭐 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것이 뭐 SF와 퓨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퓨전이라보다 오히려 중첩이라고 좀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말씀 잘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결국에는 시간의 상대성 이론. 제가 생각하는 니힐리즘과 또 다른 분들 생각하는 니힐리즘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어느 게 진짜 리얼한가? 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이 리얼한가? 아니면 접속하는 순간 웹툰 속이 리얼한가? 아까 뭐 지금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리얼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홍남지 교수님이 이제 특히 이제 이 판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이생망이라든지 회빙안을 언급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문학평론가지만 이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판타지 세계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세계는 시뮬레이션인지 아니면 현실이 과의 괴리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망상 세계인지 한번 홍남지 교수님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은현 선생님 의견 듣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넋을 빼고 들었는데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대체되거나 망상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SF나 판타지가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장르에서 얼마나 외면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아. 그런 건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그 수혜를 받지 못한 영역에 있던 장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런 것조차 논할 어떤 거리들이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도 역시나 나이가 든 기성세대로서 그들의 마음 혹은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리얼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그들처럼 뭔가 설명해낼 수는 없겠지만 이미 모든 것들이 가상적인 어떤 내 어떤 아이디로서 실존하는 내가 저쪽 세상에도 있고 그리고 실존하는 나도 이 현실 세계에 나도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활에 오게 된 그런 세대들에게는 이게 뭐 망상이니 대체니 할 거 없이 그냥 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내가 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왜 리얼리즘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정의를 하자면 그런 판타지의 이 세계 같은 경우는 대안 세계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말조차도 약간 시대착오적인 정의가 아니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보충해서 하고 싶은 게 최근에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최근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이 안에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안에서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옷 같은 아바타의 옷인데 이것들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재화로 이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지금 학생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바타가 움직이는데 그 아바타가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신체와 그다음에 현실에 있는 신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바타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 이 세계에서 돈을 버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희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90년대 이전까지 정말 문학의 정수라고 해왔던 그 리얼리즘의 세계관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고, 이것은 이제 2000년대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실제로 이 가상 세계, 그러니까 시뮬라크가 어떤 것이 진짜 원본인지를 존재하기, 그러니까 찾기 좀 힘든. 그래서 자신의 신체가 어떤 것이 정말 이 자신의 신체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네,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판타지를 더욱더 판타지가 아닌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 디지털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봉호 대중문화 평론가님 보시기에 현실과 가상세계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에서 과연 이 리얼리즘 세계관에 대한 게 뭔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뭐 21세기 이후의 판타지를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타지를 접할 때 느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판타지를 수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과의 괴리감, 저 사람은 괴리감이 있어. 저 사람은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좀 괴리감이 느껴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런 부분과 자신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라든지 이상 예,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하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요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거는 판타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판타지가 어느 순간에는 자신 옆에 와 있는 예,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볼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도 참 많이 봤었는데 프레데터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근데 끝나가니까 뭐 괴물 나오고 뭐 이러죠. 저것 만화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단순히 액션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약간 판타지적인 특징이 있는 영화들 뭐 SF물을 포함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의 표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구분짓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영화를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모든 다큐가 주제를 그러니까 잡고 만든 다큐라고 하더라도 판타지적인 요소가 당연히 들어있죠. 만드시는 분들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일반 영화 흥행성 영화보다 더 많은 주제를 갖고 만드는 게 다큐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판타지라는 장르라는 부분을 굳이 특정 용어로 구분하는 부분 자체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르에 대한 부분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판타지라는 장르, 그러니까 FS라는 뭐 그런 SF라는 장르, 그 다음에 뭐 액션, 무협 이런 장르들을 물론 누군가는 만들어냈고 그게 통용이 되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또 조금 다른 해석,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한국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장르에 대한 구분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커다란 선입견이나 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NS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SNS에서 시간이 없어서 영화 이미지만 딱 올렸더니 뒤에 댓글이 뭐라고 나냐면 이거 로코 아니야 딱 써놨더라고요. 로코가 그 로맨틱 코미디의 약자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그걸 올린 이유는 그 영화의 그 인종주의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좀 나름 감동적이었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올렸는데 그분은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이제 그 화면 포스터만 딱 보고 바로 단정을 해버리는. 예, 저는 그게 바로 그 장르에 대한 구분짓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유치해서 로코 같은 거 안 보니까 네가 뭘 올려도 난 그거 안 볼 겁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보고 안 보고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르로서 구분짓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장르에 대한 해석 자체에 스스로 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다큐에도 페이크 다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다큐인지 영화인지 모르는 그런 속임수도 있는데, 자 다시 웹툰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 혼자만 레벨업, 전지적 독자 시점. 어떻게 보면 웹툰계의 양대 산맥이 네이버, 카카오가 싸우게 만드는 두 개의 작품인데, 사실 두 작품 다 이제 웹소설, 웹툰이나 노블 코믹스입니다. 그리고 또 장르가 판타지고요. 실제적으로 매출이 거의 뭐 수백억,
가까이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처럼 이제 현대 들어서 이 웹툰이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장르가 좀 편중화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송인국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적 구분은 이제 뭐 의미가 없다는 데 인정을 하는데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CP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에서는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나 아니면 그런 장르의 작품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CP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안에서도 이게 유행과 도태가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액션물이라든가 순수 액션물, 그다음에 뭐 그 스포츠물, 뭐 이런 것들도 근데 리얼리즘이 강한 그런 작품들도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페이큐 다큐처럼 현실 안에도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존 장르하고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장르에 대해서 계속 생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쉽게 꺼낼 수 없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 더 많은 뭐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2차 생산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데 더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할 뿐이지 장르 CP라든가 그 플랫폼 안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 저도 만약에 작품을 기획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 속에서 판타지란 말이 이제 공감이 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김보통 작가의 DP 같은 경우에도 댓글을 보면 야 정말 내 경험이야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댓글은 이거 뭐 지금 요즘 그런 게 어딨어? 환타지 아니야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환타지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거나 이 환타지 장르의 편중화가 있는데 만화 평론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윤수 평론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근데 이 편중화에 대한 문제는 꽤 대두된 지가 몇 년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닌데 이건 아까 뭐 앞서 언급한 뭐 리얼리즘이랑도 좀 이랑 또 세대랑도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 그리고 이제 뭐 최근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거의 쥐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니까 아까 언급하신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로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대가 약간 접속과 로그아웃이 너무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뭐 그러니까 몰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하나에 몰입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거의 뭐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기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웹툰에서 이제 인기 있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뭔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콘텐츠를 향후할 때는 되게 고심 끝에 하나를 고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뭔가 장바구니라고 치면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주류에 당연히 뭔가 이렇게 편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장르의 편중화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꼭 장르적으로 편중화가 안 된 작품도 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네이버 댓글을 보면 좀 재밌는 게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아니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장르들이 나온 신작들을 보면 댓글에 이러한 작품들이 너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이제 좀 신선한 소재나 아니면 좀 새로운 작품에 대한 작품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왜 이런 작품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지 왜 인기가 없는지 이러한 댓글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거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전히 그 시장의 구조는 그대로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결국에는 보고 싶은 거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기 때문에 그 구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젠가는 이게 또 전복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세 가지 시선으로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일단 플랫폼 쪽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어떤 게 또 인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뭐 공익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장르의 다양성을 챙기는 거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위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창작자로서도 이게 항상 이 작품이 독자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창작을 주저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용기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독자 입장에서도 사실 좀 독자가 사실 애매한 부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뭐 어떤 장르를 꼭 선호하거나 우선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바라보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저들의 중첩적 소비 패턴이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웹툰이 14,000편이 넘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반으로 가서요. 과연 이 환타지 장르가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중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홍란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왜 판타지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만화나 웹툰에서 보고 싶은 장르가 뭘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어떤 또 다른 스펙터클? 이라는 점에서 뭔가 현실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혹은 현실을 조금 더 만화적으로 더 많이 과장되고 왜곡해서 표현하는, 혹은 이 세계의 어떤 상상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제작비가 적은 그런 만화에서 웹툰에서 보여주는 것이 예전부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만화에서 조금 더 다른 콘텐츠 장르보다 다양한 장르들이 실험되고 그리고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타지는 곧 지금 리얼이 돼버리는, 지금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동시대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판타지라고 하는 어떤 장르든 세계관이든 그런 판타지성들이 어디에서나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판타지 장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판타지성은 이야기의 어떤 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그 손영 교수님이 보시기는 앞으로의 판타지의 지속성. 네. 저는 이제 줄곧 계속 이 장르 판타지를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당분간은 판타지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알고리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대 플랫폼 카카오와 그다음에 이 네이버에 의해서 사실 플랫폼의 자본화가 너무나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 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심지어는 플랫폼의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이 판타지 장르가 이제 웹소설을 IP로 해서 여러 가지로 미디어 믹스되면서 상당히 산업적으로 큰 규모의 그런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양대 플랫폼에 의해서 우리의 이 취향들이 조작 혹은 조직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당분간은 그래서 판타지 장르는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일 무서운 말이 알고리즘이죠. 지금 추천 서비스 큐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디지털에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하는 순간 계속 오죠. 푸시 배너가 계속 옵니다. 보라고, 결제하라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봉호 대중문화평론가님, 이제 판타지 장르의 연속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판타지 장르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판타지 그 종류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줄거리의 그 매력이 제일 중요한 것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어떨까요? 그 간단히 예로 킹콩을 들여보면은 30년대 흑백 영화로 나온 킹콩이 있고 7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줄거리를 모르고 볼까요?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줄거리 뻔하게 아는데 과정을 즐기는 그 전과는 뭐가 달라졌는지 또 화면이 더 박진감이 있고 액션 씬이 더 강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 장르의 구분도 아까 제가 조금 더 부원해드리면은 그 제공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 그 소설이라든지 시나리오 공부나 준비를 할 때 보면은 이미 장르에 대한 구분이나 학습이 기초적인 단계로 이루어져요.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 기능을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장르의 구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예전에 뭐 뉴보로방이라든지 비트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통칭할 수 있는 용어들은 그 세월이 흐르면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용어가 생기기도 하고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기 때문에 뭐 통합적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판타지와 뭐 SF물을 통합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긴 시간이 흐르면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판타지 자체에는 그 많은 장르들이 섞이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환타지가 없어지진 않겠죠? 네, 긴 시간 동안 토크쇼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환타지는 네모다라고 했을 때 규정할 수 있는 말을 한번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그 이유가 뭔지 순서별로 서은영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줄곧 계속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판타지는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의 어떤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실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이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세계에 훨씬 더 지금 저희의 어떤 공간을 더욱더 과학의 어떤 뭐 시뮬라크르한 공간으로 중첩시키는 이 세계에서 판타지와 실제가 거의 중첩되는 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판타지가 뭐야라는 얘기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네, 아니 저도 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먼저 선수를 뺏겨서 좀 다르게 말을 해보자면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욕망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현실에서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이 실현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 상상을 실현해주는 어떤 존재로서 이야기가 존재했다면 그럼 그것이 곧 판타지고 허구의 세계에서 나는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네. 이어서 최윤석 만화평론가님. 네, 저는 판타지는 우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우산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결핍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 약간 동경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경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 좁혀지지 않는 약간 계속 닿을 수 없는 약간 이상향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닿을 듯 하면 또 이게 또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동경이라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락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듯이 자기가 현실에서 좀 지쳤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안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좀 이렇게 힘듦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오락의 또 하나의 종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송인국 본부장님. 네, 저는 그때 판타지는 마인드맵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마인드맵의 그 클러스터 기법의 그 핵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판타지는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네, 저는 판타지는 그 두 번째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유는 그 지난주 책을 읽었는데 박노희 씨의 걷는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무슨 문구가 나오냐면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말 것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는 판타지는 이제 과거도 현실도 미래도 한 가지만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현실에 기반한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920년대 이방골이라는 시인이 있었다 합니다. 그 사람이 쓴 말이 지금 시대는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는 시대다. 1920년대가 사실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전쟁 2차 대전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기의 시절이잖아요.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뭐 매번 아직도 전쟁은 어딘가에 전쟁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게 판타지가 아닐까.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만화 웹툰 비평지 지금 만화 판타지와 만화 토크쇼를 참석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동안 1시간 훨씬 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판타지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채롭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다음 축제 기간이나 아니면 다음 토크쇼에는 오프라인을 만나서 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